흔히 말하듯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변하며 거대한 대륙조차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대륙은 초대륙 판게아가 갈라지면서 형성되었죠. 다만 대륙들이 서로 충분히 멀어지기까지는 1억 7,500만 년에서 2억 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트해는 불과 10,000년 전까지만 해도 거대한 담수호에 지나지 않았죠. 이토록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기간으로 보자면 10,000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거대한 호수가 불과 30년에서 40년 만에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20세기 중반 지구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로 여겨졌던 수역이 사라진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수역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말려버리는 것은 자연의 힘으로도 불가능하죠. 자연이 이런 일을 이루려면 적어도 수천 년은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도움을 주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죠. 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는 이쯤 해둘게요. 토픽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아랄해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호수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바다. 20세기 중반까지 아랄해는 카스피해, 캐나다의 슈피리어호, 아프리카의 빅토리아호에 이어 지구에서 가장 큰 호수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관계 사업이 시작되기 전 아랄해의 면적은 67,000에서 68,000제곱킬로미터, 수량은 1000에서 1100세제곱킬로미터, 평균 수심은 약 16m였습니다. 또한 그 수역의 전체 길이는 약 430km였고 폭은 최대 290km에 달했죠. 아랄해의 역사는 약 10,000년에서 20,000년에 이릅니다. 이 호수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이었으며 그 원인은 파미르 고원과 텐산 산맥의 빙하가 녹아내린 데 있었습니다. 아랄해 주변 지역은 오래전부터 문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실크로드는 아랄해 연안에 있던 호라즘의 오아시스를 지나고 있었죠. 오래된 지도에서는 당시 아랄해를 푸른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물은 맑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으며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었죠. 현재 아랄해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에 위치해 있지만 이 호수 덕분에 과거에는 수만 명이 수익성이 높은 어업과 수산 가공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주요 항구였던 아랄스크와 무이낙은 활기가 넘치는 어업의 중심지였고요. 이곳에서는 중앙아시아 밖에서도 잘 알려진 잉어와 브림, 그리고 몸무게가 20kg이 넘는 것으로 유명한 잉어과 어류인 아랄바벨 같은 고가치 어종이 가공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역사시대에 들어선 뒤 아랄해는 몇 차례 말라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메마른 호수 바닥에서 발견된 오래된 건축물의 흔적이며 고고학자들은 그 유적에 아랄해의 아틀란티스라는 낭만적인 이름을 붙였습니다. 몇몇 지역 전설에도 아랄해가 말라버렸던 시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말만 해도 아랄해가 말라버릴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더운 기후 아래에서 아랄해에서 증발한 물을 수량이 풍부한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이라는 두 강이 끊임없이 보충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연구자 레프 베르크의 계산에 따르면 당시의 유입 수량이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면 아랄해의 수위는 매년 0.6에서 0.7mm씩 상승해 약 8,000년 뒤에는 카스피해로 넘쳐 흘렀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깨지기 쉬운 자연 생태계에 인간이 개입하면서 아랄해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시나리오를 따라 흘러가게 된 것이죠. 아랄해가 사라진 이유. 아랄해의 소멸을 불러온 대참사의 가장 큰 원인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소련이 시행한 대규모 관계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소련 지도부는 국고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재원을 찾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하얀 황금이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하얀 황금이란 목화를 뜻하는 별칭으로 당시에도 그렇게 불렸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가치 높은 농산물은 권리를 박탈당한 소련 중앙아시아 농민들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수십억의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문제는 목화 재배에 대규모 관계가 필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지로 물을 끌어오기 위한 수리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었죠. 목화 재배 면적을 확대하려면 광대한 토지와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했는데요. 토지에 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라쿰 사막만 해도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막대한 양의 물은 어떻게 확보해야 했을까요? 그래서 소련의 천재적인 기술자들은 역시 천재적인 소련 지도자들의 독려 아래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의 물을 목화밭으로 끌어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국과 당이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듯 가장 짧은 기간 안에 목화밭으로 아무다리아 강과 시르다리아 강의 물을 끌어오기 위해 사막의 모래지대 위에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관계 수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목화 수확량이 크게 증가한 것이 경제적 대도약으로 받아들여졌지만 그 들뜬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아랄해를 채워주던 물이 관계 수로에서도 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 주된 원인은 수로의 효율이 낮았기 때문이었으며 이는 막대한 수분 증발과 침투를 고려하지 않은 부실공사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경쟁에 내몰린 과학자들은 수로 바닥에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죠. 그 결과 구간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강에서 끌어온 소중한 물의 약 30에서 70%가 모래바닥으로 스며들어 낭비되고 말았습니다. 아랄해 자체에도 문자 그대로 처음 몇 년 사이에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한때의 유입 수량 가운데 겨우 10%만이 아랄해로 흘러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랄해의 수위는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낮아지기 시작했고 염분 농도는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염분 농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담수생물이 살아남을 수 없었고 물고기들이 대량으로 죽기 시작했죠. 아랄해는 해안선에서 수십 킬로미터나 물러나 버렸습니다. 이제 메마른 호수 바닥에는 마치 기념비처럼 녹슨 트롤 어선의 잔해가 쌓여 있었고 모래에 파묻혀가는 등대의 폐허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죠. 그야말로 종말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참고로 영화 관계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다큐멘터리 영화는 물론 미래를 예견한 듯한 SF 영화 속에서도 이 끔찍한 풍경을 배경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랄해라는 웅장한 이름으로 불리며 실제로 수만 명의 생계를 떠받쳐왔던 호수는 이제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러 온 것은 기자들과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랄해 축소는 소련 전체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련 지도부는 과학자들에게 임무를 부여했죠. 그것은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건조지대에서 대규모 관계를 실시하는 것이었으며 그 일환으로 아랄해 재생도 추진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또다시 소련의 과학자들과 지도자들은 하마터면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했습니다. 바로 시베리아 하천 전환 계획이 제기되었기 때문이죠. 이 계획에서는 오비강, 이르티시강, 예니세이강의 흐름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즉 중앙아시아의 초원과 사막 방향으로 돌리고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운하와 펌프장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획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고 실제로 시험용 운하까지 굴착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시베리아 하천 전환 계획이 그대로 계속 추진되었다면 어디까지 진행되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마침 그 무렵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가 자연을 구했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란 소련에서 경제와 사회생활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계획에 반대하며 시베리아의 기후가 바뀌고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경제학자들은 관계지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거대한 수리 시스템 유지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죠. 그리고 결국 1986년 이 구상은 완전히 폐기되었습니다. 1989년 아랄해는 수량이 크게 줄어든 탓에 두 개로 갈라지고 말았는데요. 북부에는 북아랄해 혹은 소아랄해라고 불리는 작은 수역이 남았고 남부에는 그것보다 훨씬 큰 수역인 남아랄해 혹은 대아랄해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수로의 천재적인 설계자들은 불과 20에서 30년 만에 하나의 거대한 호수를 말 그대로 두 개의 커다란 물웅덩이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물웅덩이의 물은 식수나 관계용수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었고 생물이 살아가기에도 전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죠. 남아랄해가 점점 축소되면서 동부와 서부로 갈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수역 역시 계속 말라갔고 2014년까지 대아랄해의 동부 수역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서부 수역은 한동안 유지되고 있었지만 2024년이 되자 남아있던 것은 서쪽의 매우 좁은 띠 모양 지역뿐이었습니다. 환경에 미친 영향.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나사의 위성 관측 데이터를 보면 이 인위적인 재난으로 인한 환경 파괴의 전모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아랄해가 존재했던 6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는 아랄쿰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의 사막이 형성되었죠. 현재 이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사막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막은 해마다 면적을 넓혀가면서 주변 지역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아랄해 호수바닥에서 페놀, 농약, 중금속이 고농도로 포함된 위험한 먼지가 모래폭풍에 휩쓸려 날아올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변 주민들 사이에서는 호흡기 질환과 암 발생이 증가했고 심혈관계 문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계 전체에도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죠. 2025년까지 생물 다양성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과거 호숫가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초지와 방풍림의 면적도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기후까지 악화되면서 대륙성 기후 경향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우며 습도가 극도로 낮은 기후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랄해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30년에서 40년 사이의 변화가 너무 심하게 진행되어 버린 탓에 아랄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분적인 재생마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남아랄해와 북아랄해의 상황은 서로 다르죠. 역사적, 지리적 사정으로 인해 과거 하나였던 아랄해의 두 수역 사이에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국경이 지나고 있습니다. 즉 북아랄해는 카자흐스탄에 속해 있고 남아랄해 혹은 그 남은 부분은 우즈베키스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랄해 지역 재생 프로젝트도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즉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별개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아랄해 카자흐스탄 프로젝트. 아랄해 북부에는 시르다리아 강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비교적 면적이 작은 수역이 일부 남아있으며 북아랄해 또는 소아랄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수역은 좁은 베르그 해협에 의해 아랄해 남부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북아랄해의 물은 이 해협을 통해 남쪽으로 흘러가 아랄쿰 사막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좁은 해협을 댐으로 막아 물이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자는 생각이 나오게 되었죠. 1992년에는 그곳에 모래 제방이 세워졌지만 바로 다음 해에 물에 침식되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다시 제방 건설이 시도되었고 이번에는 방류 시설을 갖추고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를 강화한 더 견고한 제방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 역시 실패로 끝났고 1999년에 거센 폭풍으로 인해 제방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결국 성공한 것은 세 번째 시도뿐이었으며 당시 카자흐스탄 정부는 세계은행의 융자를 받아 2005년에 제방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댐이 20년 넘게 자연의 거센 힘을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제방 건설 후 불과 5년 만에 북아랄해의 수량은 27.1 세제곱킬로미터까지 증가했고 물의 염분 농도는 리터당 23g에서 17g까지 낮아졌습니다. 담수 유입과 염분 농도 감소 덕분에 물고기 개체수가 늘어났고 어업도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북아랄해의 어획량은 8천에서 10,000톤에 달했으며 이는 최근 10년 사이 최고 기록이었죠. 수위는 몇 미터 상승했고 수역은 눈에 띄게 아랄시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도시는 아직 과거 어항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쇠퇴기를 극복하고 다시 수산 가공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가 분명한 성공을 거두면서 어느 정도 낙관적인 분위기도 형성되었죠.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서는 코카랄 제방의 개수와 함께 북아랄해 수위를 더욱 높이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호수의 면적과 수심이 증가하고 지역의 미기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랄해,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남아랄해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호수가 과거의 위대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이 호수는 거의 완전히 말라버렸거든요. 1960년대까지 대아랄해는 아무다리아 강의 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이 강의 물은 거의 100%가 목화밭 관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방을 건설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오히려 애초에 제방을 건설할 장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땅이 계속 사막에 잠식되는 모습을 그저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와 아랄해 살리기 국제기금 등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2020년대에는 말라버린 남아랄해의 호수 바닥에서 단계적인 조림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핵심 식물은 검은 삭사울인데요. 이 식물은 매우 강인한 관목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고 토양을 단단하게 고정하며 토양 구조와 미네랄 균형을 개선합니다. 게다가 높이 6m까지 자라는 검은 삭사울은 모래 폭풍을 막아주는 천연 방벽 역할을 하게 되죠. 연구자들은 이 방벽 아래에서 다른 고유 식물들을 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 과거 아랄해 호수 바닥 약 300만 헥타르에 검은 삭사울을 조림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죠. 이처럼 아랄해를 완전히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호수가 과거 실크로드의 여행자들이 향하던 그 푸른 바다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랄해가 부분적으로나마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죠. 그리고 북아랄해의 수량 증가와 남아랄해의 메마른 호수바닥에서 진행되는 조림 사업이 이 지역의 기후 악화와 사막화 진행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고 싶네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